자, 여러분 안녕하셨죠? 지난 한 주일도 여러분들 다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출 대금 결제 실무 중 신용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대금 결제 방식 중에 대응 결제 방식 그러면 크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간단한 송금 방식, TT 방식. 그 다음에 외상 결제 방식 중에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추심 방식, 컬렉션 방식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공부할 게 바로 신용장이다 라는 거죠. 교재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수출 대금 결제 실무 그 교재를 가지고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페이지를 넘겨서 신용장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부터요. 여러분들 교재 찾았나요? 자, 신용장 방식. 자, 신용장의 개요. 여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신용장이다라고 하면, 예, 신용장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신용장이라는 거는 여러분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를 좀 해봐요. 신용장이란 개설은행의 수출상에 대한 조건부 지급 확약서다. 다시 한번요. 너무 빨랐나요? 신용장이란 개설은행의 수출상에 대한 조건부 지급 확약서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용장이라는 거는 확약서라고 얘기했으니까 서류다라는 거죠. 신용장은 돈이 아니에요. 신용장은 돈이 아니고 신용장은 서류다. 다만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냐? 수출 대금을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이 지급하겠다라는 은행의 지급 확약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은 그럼 누가 개설하는 거냐? 신용장은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상의 요청을 받아서 수출상에게 개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딱 질문이요. 질문. 누가 여러분들한테 신용장 발행인은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정답은 은행. 은행 중에서도 수출상의 은행이 아니고 수입상의 은행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장 개설 신청은 누가 하느냐? 그거는 수입상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상의 신청에 따라서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서 수입상의 은행이 수출상한테 개설해 주는 게 바로 신용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장에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물품 대금 내가 지급할게. 여기서 내가는 누구야? 나는 누굴까요? 은행. 어떤 은행? 수입상의 은행. 그래서 신용장이란 수입상의 은행이 수출상에게 발행하는 서류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수출 대금은 은행이 직접 지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그러한 서류가 바로 신용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의 개설자는 수입상의 은행이고 개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상의 개설 신청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신용장을 정리하면 수입상의 요청을 받은 수입상이 수출상의 은행을 통하여 수출상에게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 확약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신용장이 개설이 될 때 수출상의 은행을 통해서 수출상에게 발행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왜 신용장을 개설을 할 때, 발행을 할 때, 수출상한테 직접 안 주고 수출상의 은행을 통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생각해 보면, 은행 간에 사용하는 자금 통신망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SWIFT, SWIFT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용장도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개설이 돼요. 따라서 이 스위프트망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은행끼리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입상의 은행이 수출상한테 직접 그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전달해 줄 수가 없고, 시스템상 왜요? 스위프트망으로 개설이 되는데 스위프트망은 은행끼리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출상이 지정한 수출상의 은행을 통해서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코비존 상사가 미국에서 신용장을 받는다. 그러면 우선 신용장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수입상한테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만약에 국민은행 코엑스 지점이다. 그러면 국민은행 코엑스 지점으로 신용장을 보내라.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는 수입상한테 이메일을 보내줘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수입상이 자기 은행에 가서 신용장 개설을 신청을 할 때 통지하는 은행은, 한국에 있는 은행은 우리 수출상의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코엑스 지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신용장이 코엑스 지점까지 도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도달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저희 회사로 전화가 오게 되죠. 신용장 왔으니까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거를 신용장의 통지, 어드바이스라는 단어 알죠? 예. 신용장의 통지, 어드바이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신용장이 뭐다? 신용장의 개념은, 수입상의 의뢰를 받은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출상의 은행을 통하여 수출상에게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 확약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신용장 거래라고 했을 때 왜 그러면 수출상, 수입상이 거래를 하는데 대금 결제할 때 은행이 개입이 됐느냐? 은행이 개입이 돼서 왜 신용장을 발행하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유는 수입상과 수출상이 거래를 하는데 외상거래예요. 외상거래. 수출상의 입장에서 외상거래. 그러니까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금 회수에 대한 위험이 있잖아요. 따라서 그때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야, 내가 너 믿고는 외상은 못 주겠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니네 은행을 통해서 나한테 신용장을 주면 내가 믿고 외상거래를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러한 배경하에서 신용장이 개입이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 신용장이라는 거는요, 꼭 무역에서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 거래에서는 사용을 못 하느냐? 아니면 이 신용장이라는 거를 무역하는 사람들이 개발해낸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 거래에서도 아니면 일상 생활에서도 이러한 신용장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집에서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돈을 꽂어 못 꽂어 그리고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 돈을 꽂아야 되는 여동생 입장에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쵸? 왜요? 오빠가 돈 안 갚을까봐 꽂았는데. 그래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때 아빠가 옆에 가서 쓱 지나가시다 그 얘기를 듣고, 야, 너희들 뭐 때문에 둘이서 이렇게 다투고 있느냐? 그랬더니 딸내미가 오빠가 자꾸만 돈 꿔달래요. 근데 나 돈 꿔주기 싫은데 오빠가 잘 안 갚아요.
오빠는 에이 내가 그때는 그랬지만 이번엔 갚을 건데 지금 꺼줘라. 그것 때문에 둘이서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딸내미 오빠한테 돈 꿔줘. 걱정하지 마. 근데 그 돈은 아빠가 줄게. 아빠한테 나중에 달라 그래. 그 아빠가 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랬을 때 아빠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딸내미한테 서류를 한 장 써주는 거예요. 예. 신용장. 그래가지고, 딸내미가 오빠한테 돈을 꿔주면 그 돈은 아빠가 직접 주겠다. 라고 한 장 써주면 그것도 신용장이에요. 그 신용장이라는 건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장이라는 거 뭐에 쓰는 이유도 간단한 거예요. 그쵸? 외상거래를 해야 되는데 외상거래에 따른 수출상의 위험. 쉽게 얘기하면 물건을 외상으로 줬을 때 돈을 띨 위험.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은행을 개입시켜가지고 은행이 발행하는 게 바로 신용장이다라는 거죠. 간단해요, 신용장은. 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요. 자, 그래서 신용장의 효용 한번 보면 1번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신용위험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신용위험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돈을 띄어먹을 위험이 해소가 된다. 왜요? 물건은 바이어한테 외상으로 주지만 돈은 바이어의 거래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게 되고 신용장을 발행을 했으니까 따라서 당연히 은행이 돈을 지급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위험이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번 대금회수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신용장을 받게 되면 수출상은 또 자기가 필요한 만약에 청바지를 수출한다 그랬을 때 청바지 원단을 국내에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청바지 자체를 사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때 신용장이 있으면 수출상도 국내 거래할 때 로컬 신용장, 내국 신용장이란 걸 발행을 해서 원자재나 완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무역금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은행의 금융을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컬 신용장이라는 게 바로 은행의 금융, 그거나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용장의 취소가 제한된다라는 거는 거의 취소가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용장은 일단 개설되고 나면, 여한 이유에 의해서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바이어나 아니면 수입상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상의 입장에서 보면 무역조건 협상 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은행을 개입을 시켜서 확실한 대금 지급 약속을 해줬으니까 야 너도 이번에 가격 조금 좀 싸게 해줄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맞는 얘기인데 항상 그러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대개는 그렇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품의 계약 적합성을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출상이 선적한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받으려면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선적했다는 증빙. 그 여러 가지 증빙. 그 물품에 대해서도 어떻다라는 걸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수익금융의 융자 효과 기대가 가능하다. 이거는 제한적으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할 때는 그래요. 수출용 원자재 수입할 때만.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입을 하고자 했을 때 은행의 융자 효과 기대하는 거는 힘들고 일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수출용 원자재로 쓸 경우
그때 수출용 원자재 수입할 때는 어느 정도 융자 효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납기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신용장에는 수출상이 몇 월 며칠까지 선적을 했을 때만 돈을 주겠다라는 선적 날짜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날짜를 어길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납기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 창출이 된다라는 거죠. 왜요? 수출상의 은행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면 환가료라는 거를 받게 돼요. 대략 1억 정도 금액이다. 그러면 환가료는 대략 한 이자인데 대략 한 뭐 얼마나 될까? 한 1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수입상의 입장에서도 보면 커미션을 은행이 챙긴다라는 거죠. 예.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예. 다음 페이지 그 전 페이지네요. 전 페이지죠. 그죠? 그 신용장에 의해 그러면 신용장은 제2의 계약이다. 그럼 제1의 계약은 뭐냐? 수출상과 수입상이 맺은 매매 계약. 그게 기본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은 기본 계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 계약에서 이번에 결제는 신용장으로 하자라고 해서 신용장이라는 걸 개설하게 되니까 신용장도 계약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 사이의 계약서요? 수출상과 개설은행 간의 계약서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기본 계약에 의해서 주계약에 의한 종속계약이다. 제1의 계약에 대한 제2의 계약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용장에서는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바뀐다라는 거죠. 기본 계약 당사자는 수출상과 수입상이지만 신용장의 당사자는 수출상과 개설은행이다. 그쵸? 그래서 개설은행이 그러니까 신용장이 뭐라고요? 개설은행이 수출상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설은행과 수입상 간의 위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요? 뭐에 대한 위임이에요? 대금 지급에 대한. 그 다음에 당사자의 명칭 변경이 일어난다. 수출상은 엑스포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용장에 보면 수익자 그래서 beneficially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상은 개설 의뢰인 그래서 applicant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신용장은 편지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뭐 편지 형식이다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서술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넘겨보면 자, 신용장의 특성 해서요. 요거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신용장은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신용장 통일규칙 UCP에 따라 가지고 거래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UCP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UCP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the Documentary Credit 해서 신용장 통일규칙인데 이 신용장 통일규칙은요 1조부터 39조까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1번 독립성의 원칙해서요 4조에 나와 있어요. 신용장은 매매계약과는 무관한 거래다. 신용장은 매매계약서로부터 독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신용장은 매매계약서가 제1계약서라면 주계약이라면 거기에 따른 종속계약 제2의 계약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용장의 모태가 뭐다? 모태는 매매계약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와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 왜 이러한 독립성의 원칙을 만들어 놨느냐? 독립성의 원칙을 만드는 이유는 매매계약에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러면 신용장이 모든 은행원들은 업무를 볼 때 신용장 업무를 볼 때요. 매번 수출상과 수입상이 맺은 계약서를 봐야 돼요. 그 계약서라는 게 다 영문이나 외국어로 돼 있죠. 예,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분량도 많죠. 일하기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독립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매매계약과 신용장 서로 관련이 없다.
또라는 얘기를 하면 신용장은 개설되고 나면 매매계약서 내용과는 완전히 분리가 된다.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신용장은 개설되고 나면 매매계약서보다 더 우선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선적하는 날짜가 신용장 매매계약서에는 10월 30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신용장을 받고 나니까 10월 20일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실제 신용장을 가지고 근거로 거래를 하는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언제 선적을 해야 되느냐? 매매계약과 신용장 서로 관련이 없다. 신용장이 우선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계약서에는 30일, 신용장에는 20일 이렇게 써 있다면 20일 날까지 선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독립성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독립성의 원칙, 신용장 우선의 원칙 그렇게 받아들여도 무관하다. 그래서 신용장과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때 신용장에 따라서 거래를 이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 그럼 왜 이러한 독립성의 원칙을 만들어놨느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복잡한 매매계약서를 은행원들이 다 파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은행의 입장을 배려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추상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모든 관계 당사자는 누구예요? 수출상, 수입상, 은행들은 서류에 의한 거래를 할 뿐이지 서류와 관련된 서류라는 거는 이제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계약서에 써 있는 상품이나 용역이나 기타 계약의 이행을 취급하지는 않는다. 거기에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이런 얘기예요. 은행이 대금을 지급을 할 때, 특별히 대금 지급을 할 때는 서류만 보고 대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실제 신용장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이나 만약에 계약의 대상이 용역, 서비스였다면 서비스 아니면 기타 계약에 이행했다면 그러한 계약의 이행에 관해서는 상관이 없다. 그런 건 아예 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지급할 때는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만 제출이 되면 돈을 주고 서류가 제출이 안 되면 돈을 안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제목을 왜 추상성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거래 대상은 구체성이 있다고 봤을 때 그 거래의 대상, 거래 목적을 대표하는 게 만약에 청바지다 그러면 청바지는 구체성이 있잖아요. 물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청바지 거래할 때는 실제 돈을 주고받거나 할 때는 서류를 갖고 증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서류는 추상성이 있다. 눈에 보이는 구체성에 대한 물품에 대한 구체성에 반대되는 추상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추상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서류 거래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용장 거래할 때 은행은 서류만 보고 대금 지급 여부를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추상성의 원칙을 인정한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이것도 은행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거예요. 배려해서. 왜요? 만약에 추상성의 원칙이라는 게 없다면 사실은 돈을 지급하는 사람은 물건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행이 돈을 주는 게 신용장이니까 은행원들은 매번 돈 지급하기 전에 모든 거래에 있어가지고 물건을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컨테이너 까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모든 전 세계 은행 직원들은 다 부둣가에 나가 있어야지 뭐. 그쵸? 컨테이너 열어보러.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추상성의 원칙이란 혜택을 만들어줬다. 그러다 보니까 3번 신용장도 한계가 있더라. 한계가 있더라. 어떤 면에서는 약점이 있더라. 어떤 면에서는 신용장 거래할 때도 문제가 생기더라. 라는 거예요. 왜요?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인정하다 보니까 이 특혜잖아요. 특혜를 베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번 보면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이 물품의 품질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추상성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물품 확인 안 하고 서류만 보고 돈을 주니까. 그쵸?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물품을 공급하였더라도 서류상의 하자로 인한 대금결제 지연 또는 지급 거절을 방지할 수 없다. 뭔가 틀린 단어가 하나 있네. 뭐가 틀렸을까요? 니은번. 수입장의 입장이 아니고 수입상의 입장이 아니고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니은번.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미안해요. 미안해요. 중대한 실수를 했네요, 내가. 수입상이 아니고 수출상. 미안합니다. 바꾸도록 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틀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조금 더 확실히 기억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이건 제 핑계인가요? 아전인수? 어쨌든 그래서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물건을 공급했더라도 서류 만들 때 하자를 만들면, 그러니까 서류를 작성을 할 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서류가 모자라거나 하면 그런 걸 하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금 결제 지연이나 지급 거절, 원칙적으로는 지급 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discrepant, DIS, DISC, 그 REPANT, DISCREPANT, discrepant, 하자. 그래서 서류상의 하자가 있으면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번. 서류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수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하자를 이유로 지급거절 또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비슷한 얘기예요. 니은번하고. 그 다음에 니을번. 수출상이 서류의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계약 조건과 다른 상품을 선적하고, 그렇죠. 서류만 신용장 조건대로 작성해 지시하면 은행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상 입장에서는 원하는 물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렇죠. 왜요? 이것도 추상성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출상이 다이아몬드를 수출을 하기로 하고 돌멩이를 수출을 했다. 돌멩이로 선적을 했다. 근데 선적 서류에다가는 다이아몬드 이렇게 써놓으면 일단 지급은 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 보면 개설 의뢰인, 영어로 기억하는 거예요. applicant, 수입상을 얘기해요. 수익자, beneficiary, 수출상을 의미해요. 개설은행,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 영어로는 issuing bank 혹은 하나 써놔요. opening bank, open, 열다 할 때 open. 그래서 신용장을 개설한다, 한국말로는 신용장을 연다, 신용장을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용어는 issue가 맞아요. 신용장을 개설한다 했을 때. 그 다음에 통지하는 은행, 수출상의 거래은행, 그쵸? 수출상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신용장을 대신 받아주는 은행, 통지은행.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또 나한테 질문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은행 중에 상호가 통지라는 은행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은행의 기능을 봤을 때 수출상의 은행이 통지할 때는 편의상 이번엔 국민은행이 신용장 통지은행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별도로 은행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별도로. 그 다음에 확인은행. 이거는 이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게 개설은행이잖아요. 근데 개설은행이 신용도가 아주 안 좋을 때 그때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서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해 주는 은행. 확인을 추가한다는 건 뭐예요? 대금 지급의 의무를 동시에 지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에서 신용장을 봤는데 까투르짜투르 뱅크다. 나도 뭐 그런 은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조그만 은행이었을 때 제3의 은행, 뭐 시티뱅크나 HSBC나 이런 데서 신용장에다가 한마디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 신용장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는 우리 시티뱅크가 보장을 한다.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으로. 그랬을 때 그런 은행은 confirming bank, 확인은행이다. 그 다음에 상환이라는 거는 뭐냐면, 상환은행이라는 거는 지급을 한 지급은행과 개설은행 가운데서,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안 알아도 될 것 같은데, 상환은행이라는 거는 대금을 지급한 은행과 혹은 매입한 은행과 개설은행,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 지급을 해야 되는 개설은행 사이에 환거래 약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둘이서 직접 돈을 주고받지 못하잖아요. 그때 양쪽 은행이 공동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환거래가 체결되어 있는 제3의 은행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쵸? 예. 누구하고 만나고 싶은데 걔를 직접 모른다. 그러면 서로 아는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운데서 징검다리 역할, 대금 전달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은행, 상환은행이다. reimbursing bank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용장의 법률관계, 당사자의 법률관계. 이건 넘어가도 돼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용장의 거래 과정 보면 신용장의 효과, 무역거래 위험, 신용위험, 상환위험, 환위험, 가액분담의 위험을 없애준다. 그래서 신용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용위험, 상환위험 무슨 얘기예요? 뭐 도산을 하거나 상대방이 아니면 돈을 띄어먹거나 물건을 띄어먹거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넘길게요. 그래서 무역위험이 뭐다? 예, 신용위험, 상환위험 설명 쭉 해놨는데 뭐 여기까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예, 넘어가요. 천천히. 환변동 위험이라는 건 뭐예요? 환율이 변동하는 거잖아요. 환율은 변동을 하잖아요. 환차손 이런 걸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얘기하는 거고. 자, 신용장의 거래 과정을 보면 간단해요. 신용장의 거래 과정도 보면 먼저 이 표는 그냥 참고만 해요. 참고만. 나중에 뭐 내가 이 표를 그리세요. 그런 망측한 행동은 내가 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 낼 때도. 예. 이건 거래 절차는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돼요. 거래 절차는 간단하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면 돼요. 먼저 수출상과 수입상이 개설 의뢰인이, 그러니까 수입상이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상은 가만 기다리고 있으면 수입상이 먼저 자기 은행에다가 신용장 개설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개설은행이 다시 요 신용장을 이제 통지은행한테 보내준다는 거죠. 수출상의 거래은행으로. 그럼 수출상의 거래은행이 수익자, 수출상한테 전화를 해요. 신용장 받아가라. 그리고 개설은행이 통지은행한테 신용장을 보낼 때는 스위프트 방식으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스위프트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통신망이니까 데이터가 들어오거든요. 그 실제로 신용장이라는 건 서류라고 그랬죠? 서류화 시키는 작업. 누가 그러면 인쇄를 하느냐? 통지은행이 인쇄를 해요. 종이에다가. 그래서 도장 찍어가지고 수익자가 찾아오면 수출상이 은행으로 오면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신용장의 통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수출상은 신용장 받았으니까 다시 바이한테 물건 선적해주고 그 다음에 통지받은 은행으로 대개는 돈을 받으러 가요. 그걸 신용장의 매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통지은행이다라고 은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은행은 매입은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회사가 만약에 거래한 은행이 신한은행이다. 그러면 구문은행이다. 그러면 신용장 받을 때는 그 은행을 우리는 통지은행 그렇게 얘기하고 돈 받으러 갈 때는 매입은행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매입은 negotiation 해서 뭐 아무 말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은 줄여서 네고은행이다. 네고은행이다. negotiating bank 혹은 negotiation bank. 근데 줄여서 네고뱅크. 네고. 우리나라 사람들 말 줄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쵸? 특히 여러분들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짧은 얘기를 많이 하죠. 말 줄여가지고 많이 하죠. 예. 우리 같은 세대들 잘 못 알아듣는 얘기. 아, 난 요새 뭐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하도 뭐 예. 줄인 말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또 다 알아듣고 하니까 말이 통하고 서로 이렇게 동질감도 느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신용장 거래 절차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1번 수출상과 수입상이 계약을 체결한다. 2번 두 번째는 수입상이 자기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을 한다. 3번 요청을 받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수익자의 수출상의 은행으로 통지를 한다. 통지한다. 아, 개설을 한다. 미안해요. 개설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을 받은 은행은 출력을 해서 수출상한테 통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출상은 신용장을 받았으니까 물건을 바이한테 선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선적 서류 특히 신용장에 보면은요 46A 항목에 어떠어떠한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받아가 라는 게 써 있거든요. 이거를 내고서류라고 그래요. 내고서류. 그러면 수출상은 그 신용장에 써 있는 요 서류들을 딱 작성을 해가지고 지시하는 대로 신용장에서 지시하는 대로 작성을 해가지고 은행에 갖다 주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 그럼 1차로 끝났다라는 거죠. 수출상의 입장에서. 돈 받았으니까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는 수출상의 거래은행인 매입은행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 서류를 개설은행한테 보내고 돈을 회수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개설은행은 다시 개설은행인한테 수입상한테 서류를 주면서 혹은 서류 먼저 주고 돈은 나중에라도 회수를 한다. 그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개설은행인한테 서류를 먼저 주고 돈은 나중에 회수할 수도 있고 서류를 받을 때 돈을 바로 회수할 수도 있고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적 서류 내줄 때 돈을 바로 회수하면 에사이트, 나중에 회수하면 유산스, 신용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상이 선적 서류 받을 때 대금을 입금하느냐 아니면 사인만 하고 선적 서류 받고 돈은 나중에 입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에사이트 신용장과 유산스 신용장으로 나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치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컬렉션 방식 배울 때 DPDA라는 게 있었잖아요. DP라는 거는 수입상이 선적서를 받을 때 바로 페이먼트, document against payment고 DA는 document against acceptance. 그건 나중에 입금하는 거 있잖아요. 신용장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바이 입장에서는 외상이 있다. 그걸 유산스.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다. 그거를 SIT. 예.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에사이트 신용장, 유산스 신용장. 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니다. 에사이트 신용장, 에사이트 LC, 에사이트 LC, 에사이트 LC, 유산스 LC, 유산스 LC. 유산스의 스페링은 USANCE예요. USANCE. 유산스 신용장. 유산슬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유산슬은 뭐예요? 아, 중국 요리 이름이죠. 예. 이건 일부러 내가 한 얘기예요. 왜요? 유산스라는 얘기 처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되니까 유산스라는 건 알죠? 몰라요? 몰라요? 왜요? 중국집 가면 맨날 여러분들 시켜 먹는 게 아, 그거 아닌가? 뭐 시켜 먹나? 그 튀김. 그 뭐죠? 돼지고기 튀김? 그거 뭐죠? 맨날 먹는 거. 왜 기억이 갑자기 안 나나? 예. 어쨌든 유산슬이라는 것도 있다.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유산슬 신용장은 나중에 입금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기억하라고요, 여러분들. 자, 중국집 가서 짜장면 시키면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나와. 근데 요리는요, 기다려야 되죠. 그쵸? 그렇죠. 나중에 나오죠. 그 나중에 입금하죠. 그 유산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왜요? 아,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돼지고기 튀김. 예? 아, 뭐지? 아, 잠깐만 기다려봐요. 잠깐만. 예. 잠깐만. 뭐야? 돼지고기 튀김. 돼지고기 튀김. 잠깐만요. 이제 알아왔어요. 탕수육. 여러분들 맨날 탕수육만 먹지 말고 유산슬 이런 것도 먹어야 돼. 그쵸? 예. 맛있어요. 아주 맛있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슬. 그쵸? 그 요리는 시키면 나중에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지급하는 신용장, 유산슬 신용장. 짜장면을 시키면 바로 나오잖아. 유산슬, 요리는 나중에 나오잖아.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유산스. 내가 아주 처절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거래 절차는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내 허리 얘기 지난번에 했죠? 이제는 한 95%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그냥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매우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준 것 같아. 예,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협력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신용장의 개설 근거 매매계약서다. 매매계약서의 결제조건. 그러니까 매매계약서에 있는 결제조건. 예를 들면 매매계약서 페이먼트란에 LC 이렇게 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잠깐.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S사이트냐 유산스냐 누가 결정하느냐? 그거는 개설은행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당사자끼리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써놓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S사이트다 그러면 S사이트라고 계약서에 써놓게 돼요. 그러면 신용장에도 S사이트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고 유산스면 유산스 그 다음에 유산스일 때는 또 기간을 당연히 정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쵸? 야, 돈 꿀 때도 마찬가지잖아. 야, 돈 나중에 줄게. 그러면 돈 꿔주기 싫잖아요. 물건 외상으로 가져가면서, 야, 돈은 나중에 줄게. 그러면 나중에 언제? 언제가 중요하지? 언제가? 저도 와이프하고도 그래요. 와이프하고도 내가 뭐 해주고 나면, 나중에 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잖아요. 나중에가 언제야? 나중에가. 예. 그 다음에, 이따 가자. 그러면 이따가 언제야? 뭐 11시 반에 가자는 거야? 12시에 가자는 거야? 뭐 추어탕 먹으러 가자? 오케이. 먹는 건 좋은데 나중에 그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지. 기간을 정해야지.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유산세 일시일 때도 반드시 기간을 정한다. 기간을. 그래서 뭐 30일 후 지급, 45일 후 지급, 아니면 60일 후 지급, 아니면 뭐 90일 이런 식으로 결제 기간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기간을 정한다. 그 다음에 신용장 개설 시 제출 서류 이런 것들은 다 뭐 보면 일단은 뭐 간단한데 개설 신청서하고 계약서만 있으면 돼요. 근데 바이어 입장에서는 담보를 설정을 해야 돼요. 왜요? 은행이 수입상을 대신해서 돈을 수출상한테 주는데 나중에라도 수입상이 은행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담보를 잡아버린다는 거지. 담보. 그쵸? 인지를 잡듯이 담보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해당하는 부동산 담보 같은 거를 집어넣어야지만 해준다. 근데 실제는 1억보다 더 많이 넣어야 돼요. 한 1억 5천짜리 집을 갖다 넣어야 된다고. 땅을 갖다 넣든지. 대개는 부동산으로 많이 해요.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세계 모든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신용장
그냥 발행은 안 해줘요. 예. 신용담보를 하거나, 대개는 뭐 부동산 담보를 하거나, 아니면 캐시를 갖다 놓거나, 캐시, 현금. 그 다음에 개설 신청을 할 때는 개설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예, 오프닝 차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은행마다 국가마다 다 다른 거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대략 뭐 SITL시다 그러면 한 1억짜리를 개설하게 되면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면 대략 한 10만 원 미만, 예, 그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법은 SWIFT다. SWIFT. 이거 잘 기억합니다. 스위프트, 레터도 아니고 편지 형식도 아니고 케이블도 아니고 팩스도 아니고 스위프트가 뭐라고 그랬죠? 스위프트는 은행 간, 국제은행 간 자금 통신망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신용장의 구성, 예, 신용장의 구성 해가지고 이거는 뭐 UCP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신용장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신용장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고. 나중에 신용장을 보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런 거라고. 만약에 곰이다 그랬을 때 곰을 못 본 사람한테는 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곰은 어떻게 생겼냐? 곰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한 번도 못 본 사람한테 설명할 때는 일단 곰은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 쪽이 있어. 근데 머리에는 눈이 2개야. 사람하고 똑같아. 코는 곰 코가 몇 개예요? 1개지. 콧구멍은 2개고. 그쵸?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몸통에는 팔이 2개가 있어. 근데 팔은 이렇게 팔 끝에는 손가락이라는 게 있고 손가락은 몇 개가 있어. 곰 손가락 몇 개죠? 5개인가? 6개인가?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다리가 있어. 다리엔 발가락도 있고 다리도 있고 대퇴부도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곰을 본 사람한테는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곰을 본 사람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저 정신 나갔나? 저거 왜 저런 소리를 해? 그렇게 얘기하겠죠. 너 곰 알아? 나 곰 봤어. 그러면 할 필요 없는 거야. 마찬가지. 그래서 신용장의 구성이라는 것도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내가 덜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꼭 시험 낼 때 이런 거 시험에 낼 것 같죠? 신용장의 구성 6가지 중 아닌 것은 그렇게 문제를 안 내요. 그건 야비한 거야. 그건 교수님이 그거는 야비한 거야.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얘가 시험에도 안 내니까 왜요? 왜 시험에 안 내요? 이런 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신용장 자체를 보고 해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험 문제 낼 때도 실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만 할 거. 내가 전번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새로운 거를 배울 때는 나중에 여러분들 배워가지고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 시험을 위해서 공부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 왜 공부하는 거예요? 실전에 활용하려고. 그렇다면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다? 일단은 새로운 걸 배울 때는 첫 번째, 개념을 확실히 잡고, 그쵸?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쵸?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유산슬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유산슬을 한번 배워보자. 만드는 거를. 레시피 이런 거 한번 우리 쭉 한번 배워보자.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그거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먹으려고. 맛있게 만들어서 누구 대접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일단 유산슬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아, 유산슬은 되게 이러이러한 재료를 넣고 어떤 맛이 나는 거야. 개념. 그 다음에 실제 내가 배워서 요리를 하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유산슬을 만들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아, 재료를 사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그쵸? 유산슬 재료를 사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또 양념을 사야 된다. 뭘 사야 된다.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 그 다음에 그 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거는 어떻게라는 거 모르게 되면 배운 걸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요리도 마찬가지잖아. 말로만 듣기만 하고 내가 만들 줄을 모른다면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근데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레시피에서 볶아라! 그랬을 때, 그거 어떻게 볶아? 재료를 볶는데. 몇 도 온도에다가 뭐 기름을 넣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볶아라?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가 중요한 거야? 라면 끓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라면 끓이는 거 사람에 따라 가지고 맛이 달라요. 맛이 다르다고. 어떤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남이 끓여준 라면. 아닌가? 예. 어쨌든 그래서 이해하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항상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대학교에서 배운 거 실제로 내가 현업에 가보니까 너무 안 맞아. 쓸데가 없어. 학교 교육은 웃긴 거야.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를 잘 확실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즉시 투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밥값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대한양대학교 학생들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도 야 역시 한양대 친구들은 다르구나. 무역도 제대로 배웠구나. 무역도 배운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얘가 무역을 직접 내가 신경 안 써도 잘하네. 개념도 있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신용장의 거래 과정. 이거 아까 본 거예요. 그쵸? 아까 내가 설명을 쭉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신용장은요, 실제 나하고 신용장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신용장을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영문 신용장을. 그걸 봐야만 여러분들이 어떻게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 통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누가 누구한테 해주는 거야? 통지라는 게 뭐야? 개념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신용장의 통지라는 거는 수출상의 거래은행이 수출상에게 신용장 받아가라 라고 전화해 주는 거. 그게 개념이야. 통지. 통지의 개념.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advise. 충고한다 할 때 advise. 여기서 통지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통지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전화를 해준다니까. 그럼 전화 받고 나서 은행에 수수료 갖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바로 출력해가지고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신용장의 통지 그러면 통지은행이 수출상한테 신용장을 통지해 주는 거다. 여기까지만 알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이 현업에 갔을 때 야 신용장 통지 받았냐?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현업에서 제일 윗사람이 당황스러운 게 그거예요. 아랫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떻게 네가 배웠어야지. 그게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통지라는 게 뭐라고요? 현업에서는 전화 받고 가서 신용장 받아오는 거. 그게 통지의 완결편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통지은행의 의무 없어요. 그냥 전화해주면 돼. 그래서 통지수는 대략 한 3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환거래 계약을 미리 체결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별거 아니에요. 환거래 계약이라는 거는 은행 가면 은행에 그 계약서 양식이 있어요. 거기다 밑에다 사인만 해주면 돼. 아니다. 사인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사인하기 전에 옆에 이렇게 빈칸이 있거든요. 그냥 그 여러 가지 그것도 일종의 계약서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써 있고 맨 밑에다 사인하는 난 옆에 이렇게 조금 빈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잘 읽었음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돼. 잘 읽었음이라고 안 쓰면은요. 또 계약 내용을 통보를 안 했다고 은행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읽었음이라는 걸 꼭 걔네들이 받아낸다고.
가면 다 얘기해줘요. 가면. 예, 그래서 잘 읽었으면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신용장 도착 시 검토사항 개설은행 및 개설국의 신인도. 그쵸. 왜냐면 나 국가가 망하거나 은행이 망하면 돈 못 받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신용장 외견상 진정성. 신용장 봤을 때 딱 봤을 때 이거 문제가 없지. 그 다음에 UCP를 따른다는 문헌이 있나? 예, 예를 들면 This letter of credit is subjec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이런 말이 써있냐 이거예요. 왜냐면 이 신용장도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 중과법을 그렇게 써놓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의 일치성과 오탈자. 그쵸? 계약서 내용하고 일치를 해야죠. 예, 기본적으로. 근데 오탈자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되겠고, 서류 요건 충족 가능성. 그러니까 신용장에 보면 수출상이 선적한 다음에 돈 받아갈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라 그러고 제출 서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예. 근데 그 제출 서류를 내가 수출상이 다 구비할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그죠? 구비 서류가 있잖아. 근데 구비 서류가 만약에 내가 뭐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를 내가 구비를 못할 것 같다. 그럼 대출 못 받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성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신용장의 확인, confirmation. 아까 설명했죠?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한 신용장에 대해 제3의 은행이 상환 청구 없이 상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상환 청구 없이 환원을 매입하겠다는 확약을 추가하는 것. 예. 무슨 말이에요? 개설은행이 돈을 주든 못 주든 어쨌든 확인하는 우리 은행이 돈을 줄게 라는 약속. 예. 그게 바로 신용장의 확인이다. 왜요? 신용장이라는 거는 개설은행이 돈을 주겠다는 건데 개설은행이 돈을 못 줄 것 같으면 뭐 아주 그냥 진짜 뭐 까뚜르 뱅크라든지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랬을 때만 이러한 확인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면 HSBC라든지 시티뱅크라든지 그죠?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라든지 이런 은행들이 확인을 추가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확인하게 되면 확인의 의무는 뭐냐? 개설은행과 동등한 지급 인수 또는 결제 의무를 가진다는 거예요. 지급 인수 결제 의미 하나하나 알 필요 없고 그냥 돈을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약간의 의미의 차이들은 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니까 의미는 그거야. 돈을 주겠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확인은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서류는 확인은행으로 지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용장 조건 변경할 때는 확인은행의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신용장은 조건 변경이 가능해요. 신용장을 조건 변경이라는 게 뭐예요? 받은 다음에 신용장 내용이 틀렸으니까 고쳐주세요 라는 거, 수정 요청하는 거, 그 조건 변경. 영어로는 amend라고 해요. 써놔요. amend, amend 혹은 amendment.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 변경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수출상이 수입상한테 이렇게 조건 변경을 해줘라.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면 돼요. 이메일을 보내면 바이어가 그 이메일을 보고 이건 해줘야지 싶으면 자기 은행에다가 조건 변경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럼 다시 그 은행에서 한국 쪽으로 수출상 쪽으로 조건 변경된 신용장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건 변경은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통상 수익자가 요청한다. 신용장에 매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고, 아까 얘기했죠? 네고, negotiation. 뭐냐? 영어로 보면 receives and examine the seller's document for adherenc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etter of credit.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examine 하는 거는 뭐냐면 심사하고, 두 번째, gives values. value라는 건 뭐예요? 금액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to the seller. 셀러한테 돈을 주고 어떤 경우에 so long as 이러한 경우에 the terms of the credit 여기서 얘기한 credit이라는 건 신용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장의 조건이 일치하는 한 have been met 일치하는 한 일치하면 돈을 준다. 뭐뭐 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출상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돈을 준다. 이게 매입이다라는 거예요. 매입이다. 그 다음에 신용장에 하자가 있었다. 디스크레펀트가 있었다. 그랬을 때는요.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자 매입 방식도 있고, 추심 방식도 있고, 승인 방식도 있고, 전신 조회 매입 방식, 조건 변경,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데, 사실은 하자가 있을 때는요, 이 방법, 실무에서는요,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빨리 바이한테 연락을 해야 돼. 바이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야, 이번에 내가 서류에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좀 받아줘라. 해서 승인을 받는 거. 3번. 이게 제일 중요해. 나머지 뭐 하자 매입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에이, 하자가 있지만 돈 줘. 근데 추심 방식이라는 거는 방식 자체를 추심으로 돌려버리는 거. 근데 4번 전신 조회 매입이라는 거는 한번 의사 타진해 보는 거. 조건 변경 후 매입이라는 거는 내가 모자란 부분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을 못 하겠다.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서류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야, 성적 이번에 내고서류에서 시험 성적서 이거는 빼줘 라고 조건 변경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매입을 하는 거. 그런 걸 근데 그걸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3번 승인 방식. 예. 이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예. 디스크 할 때 단어에 DISC, C가 빠진 것 같네요. 네. 디스크레펀트. 그 다음에 신용장은 양도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도는 실제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무역업이 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이유는. 근데 1번만 봐요. 양도 가능이라고 반드시 명시가 돼 있어야만 양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봐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양도는 1회에 한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좀 보고, 그 다음에 해석의 우선순위 해서 신용장에서 당사국의 가행법규가 먼저,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요 1, 3번이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첫 번째 가행법규가 첫 번째, 그 다음에 특약 조건, 특약이라는 건 신용장에 별도로 써 있는 조건들, 그 다음에 UCP 규정,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적 관련돼서 해석시 유의사항 on or about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일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선적 날짜가 on or about 10월 10일이다. 그러면 선적은 10월 5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해라. 플러스 마이너스 5일. 예. 그 다음에 not later than within 뭐 이거는 뭐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짜가 걸려서 to, until, till, from 이거는 날짜가 포함이 되는 거고 해당 날짜가 before, after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end of는 마지막 그러니까 한 달을 30일로 봤을 때 20일부터 30일, middle of는 10일부터 20일. 그 다음에 beginning of라는 거는 1일부터 10일까지. beginning of는 빠졌네. beginning of는 1일부터 20일. 그 다음에 middle of는 20부터 30. middle of는 10부터 20. end of는 20부터 30.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용장의 구분 여기부터는 시간상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아.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다음 시간에 신용장의 종류, 그 다음에 신용장의 해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원래 대금 결제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제일 중요한 거고. 왜요? 우리가 거래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역하는 것도 왜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 무역 왜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외화를 벌어들여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려고 그런다. 에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제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벌써 넘은 것 같아요. 왜냐면 75분 정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근데 75분 했더니 이게 잘 안 올라가고 이게 쪼개야 돼요. 또 그렇게 되면 파일을 이 녹음된 거를 근데 쪼개면 쪼갤 때 그게 또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는 쪼개놨을 때 음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자꾸만 1시간 내지는 1시간 5분, 길어야 1시간 10분, 뭐 이렇게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합니다. 마치도록 하고,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코로나 조심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이렇게 화합하고, 그쵸? 형제간에 사이좋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쨌든 건강하게, 아픈 사람들 없고, 예. 내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랄게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수고했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예. 자, 여러분들, 빠이빠이.